프리랜서 번역가이자 5살 아들 민준이의 엄마인 오하나에게 하루는 언제나 전쟁이었다. 낮에는 까다로운 법률 및 기술 문서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와 씨름하는 지적인 전사였고, 밤에는 잠투정하는 아들을 재우고 흩어진 장난감을 치우는 생활력 강한 전사였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그녀의 두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거실 한쪽에는 전문 서적과 컴퓨터가 빼곡한 그녀의 작업 공간이, 다른 한쪽에는 공룡 인형과 알록달록한 그림책이 가득한 아들의 놀이 공간이 공존했다. 그날도 유난히 힘든 하루였다. 까다로운 M&A 계약서 번역을 마감 시간에 맞춰 겨우 끝냈고, 아들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다. 자장가를 20번쯤 불렀을까. 마침내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나서야 하나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방을 나왔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낼 수 있는 그녀만의 유일한 성격. 하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하루의 마지막 보상을 위해 욕실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욕실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따뜻한 김이 서린 욕실 안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반투명 샤워 부스 너머로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완벽한 타인. 하나의 뇌가 정지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도둑 아니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게 몸부터 씻는 도둑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귀신. 그녀가 숨을 멈춘 바로 그 순간 샤워부스 안의 남자가 인기척을 느낀 듯 물을 잠갔다. 정적이 흘렀다. 누구야? 낮고 날카로운 하지만 지독하게 매력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욕실을 울렸다. 그 목소리에 하나의 이성이 마침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며 손에 잡히는 것을 집어들었다. 아들 민준이의 목욕 장난감인 노란색 고무오리였다. 그녀는 그 우스꽝스러운 무기를 방어적으로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다. 누구세요? 당장 거기서 안 나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잠시 후 샤워부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에 하얀 수건 한 장만을 아슬아슬하게 두른 채였다. 물기가 맺힌 탄탄한 가슴 조각 같은 복근, 그리고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보다 더 비현실적인 그의 얼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 아닌 지독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고무 오리를 든 채 벌벌 떨고 있는 하나와 오리 궁둥이가 그려진 아이용 칫솔. 여기저기 흩어진 장난감들로 가득한 비좁은 욕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여기가 찰사금 1호가 아니었나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침착하고 위압적이었다. 여긴 13015예요. 당신 누구냐고요? 두 사람의 황당한 대치는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하나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뒷걸음질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땀을 뻘뻘 흘리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서 있었다. 오하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나. 관리소장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권희준 대표님, 대개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긴급 공사를 해야 해서요. 그런데 오늘 출장 가신 줄 알고 저희가 착각해서 임시로 사용하시라고 대표님께 여기 마스터키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펜트하우스, 권희준 대표, 수도관, 마스터키. 단어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하나는 넋이 나간 채 관리소장과 어느새 관리소장이 가져온 비상용 가운을 걸친 채 욕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권희준. 얼마 전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이사 온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남자. 그리고 국내 최고의 투자기업 넥서스 캐피탈의 냉혈한으로 소문난 바로 그 총수. 그녀는 방금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남자의 나체를 목격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집, 자신의 욕실에서.
관리소장이 거듭 사과하며 돌아간 후 집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희주는 이제 제법 단정한 가운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하나의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거실을 훑어보았다. 책과 서류, 그리고 아들의 장난감이 어우러진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 그의 완벽주의적인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잠시 신세를 져야겠군. 그것은 양해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하나는 너무 지치고 충격적이어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성욕을 침범한 이 낯선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는 이제 그녀의 원치 않는 이웃이자 불청객이 되었다. 그녀의 평화롭지만 혼란스러운 세계는 그의 차갑고 질서정연한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세상은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오하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소파에서 잠을 청한 권희주는 그 공간의 모든 것과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자 장난감 먹다 남은 과자, 크레용 자국이 어지럽게 널린 풍경이 드러났다. 결벽증에 가까운 질서와 통제의 신봉자인 그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아들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 소파 위에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그 천진난만한 질문이 어색한 아침의 얼음을 깨뜨렸다. 하나와 이준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질서가 부족하다는 시계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던지자 그녀는 남의 집 욕실에 함부로 침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으로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상극인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이준은 자신의 전문적인 세계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는 하나가 마지못해 내어준 방 한 구석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중요한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거대한 독일 기술 기업과의 M&A 계약이 걸린 문제였다. 계약의 성공은 기술 용어와 법적 함정으로 가득한 최종 계약서의 완벽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살린 번역에 달려 있었다. 법무팀은 사내 번역가들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했다. 업계 최고가 필요했다. 그들은 전설적인 프리랜서 번역가 오라클을 언급했다. 오라클은 완벽하고 신속한 작업으로 유명했지만 익명으로 활동하며 접촉조차 어렵기로 악명이 높았다. 이준은 그의 비서인 박 비서에게 명령했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오라클을 찾아내. 계약금은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전하게. 바로 그 시각 거실의 다른 한편에서는 오하나가 오라클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 공간에 앉아 모니터에 가득한 복잡한 독일어, 법률 문서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녀가 바로 그 전설의 오라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익명 채널을 통해 넥서스 캐피탈 이준의 회사로부터 온 의뢰를 확인했다. 보수는 엄청났고 마감 기한은 살인적이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대기업과의 작업은 늘 조심스러웠다. 동시에 그녀는 아들 민준이를 돌봐야 했다. 놀아달라고 조르는 아들, 간식이 필요한 아들, 그저 엄마의 포옹이 필요한 아들. 그녀의 삶은 일하는 엄마로서 끊임없이 두 가지 역할을 저글링하는 것의 연속이었다. 이준은 자신의 구석에서 이 모든 혼돈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녀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생경한 존중심을 느끼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수도관 공사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그들의 임시적인 상황은 계속 연장되었다. 이준의 소음에 대한 불평과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의 불만은 매일같이 부딪혔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다. 민준이가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는 넥서스 캐피탈에 보낼 제안서를 작업하면서
동시에 아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해 불평하려던 이주는 그녀의 얼굴에 서린 진심 어린 공황과 피로를 보았다. 약 청의 물수건.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서 제안서 서류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서식 정리나 오타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어. 아이부터 챙겨. 그것은 그의 얼음장 같은 외면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마침내 잠이 들었고 하나는 넥서스 캐피탈에 보낼 제안서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 시각 박 비서가 이준의 임시 사무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듯 보고했다. 혹은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드디어 오라클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계약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준은 안도했다. 잘했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당장 약속을 잡아. 신원 확인도 확실히 하고. 박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게 대표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알아낸 정보가 있습니다. 오라클의 본명은 박 비서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의 프린터가 위잉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문서 한 장이 출력되어 나왔다. 그것은 넥서스 캐피탈에 보내는 계약 수락서였고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 오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검토를 위해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프린터 소리를 들은 이준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이 그녀의 손에 들린 문서에 멎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이름인 넥서스 캐피탈과 그 아래에 적힌 그녀의 이름 오하나, 그리고 독일 M&A 계약의 프로젝트 코드를 동시에 보았다. 그의 귀에 박 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오하나입니다. 대표님, 댁 아래층에 사시는. 이준은 자신이 그토록 혼란스럽고 비전문적인 방해꾼이라고 여겼던 여자를 보며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녀가 바로 그가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던 전설적인 천재 오라클이었다. 그의 삶을 이루던 두 개의 반쪽 짜증나는 가정의 혼돈과 중대한 직업적 위기, 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정면 충돌한 순간이었다. 권희준이 자신이 의뢰한 넥서스 캐피탈의 클라이언트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후 오하나의 아파트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공동 사무실로 변모했다. 그 계약 내가 의뢰한 거요. 지훈의 그 한마디에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오만한 불청객이 바로 그녀의 실력을 알아보고 업계 최고의 다우를 약속한 그 클라이언트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 넘치는 하지만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계약서 서명식이 거실 한복판에서 열렸다. 그는 더원그룹의 총수였고 그녀는 전설의 번역가 오라클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원치 않는 하우스메이트였다. 이 기묘한 상황은 기존의 모든 권력 관계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준은 더 이상 그녀를 그저 지저분한 이웃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거래를 성공시킬 열쇠, 오라클이었다. 하나 역시 그를 오만한 침입자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클라이언트였다. 그는 자신의 최고급 보안 장비와 워크스테이션을 그녀의 아파트에 설치했다. 그들의 임시적인 동거는 이제 공식적인 협업 공간이 되었다. 함께 일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이준은 그녀의 천재성을 눈앞에서 확인했다. 그의 법무팀이 며칠을 끙끙대던 복잡한 독일어, 독소 조항을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번역해냈고 심지어 그들이 놓친 법적 허점까지 지적해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일에 대한 깊은 이해도에 그의 존경심은 날마다 커져갔다. 어느 날 밤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 정말 오라클이 맞군. 하나 역시 그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짊어진 엄청난 압박감,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무게를 보았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지친 얼굴로 보고서를 검토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만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고독하고 헌신적인 남자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민준이는 무서운 아저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종종 아이 특유의 엉뚱함으로 두 사람의 팽팽한 업무 분위기를 깨뜨렸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다. 이준이 독일 파트너사와 중요한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엄마의 감시를 피해 나온 민준이가 방 안으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는 이준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공룡 장난감을 내밀었다. 아저씨, 티라노사우루스, 힘내. 화면 너머 가족 중심적이기로 유명한 독일 측 임원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아예 천진난만한 모습에 긴장을 풀었고 협상 분위기는 급격히 부드러워졌다. 이준은 처음으로 아이의 방해에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장난감을 그리고 민준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또 다른 날 하나는 민준이가 먹을 약을 사기 위해 급히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녀가 이준에게 아이를 맡겨도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그가 먼저 무심한 척 말했다. 갔다 와. 30분 정도는 내가 볼 수 있으니. 하나가 나간 사이 그는 어색하게 민준이와 레고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잠시 후 돌아온 하나가 본 것은 차가운 CEO가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에 둘러싸인 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를 둘러싼 얼음벽이 분명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녹아내리는 동안 외부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준의 오랜 라이벌인 최 이사는 수도관 파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준이 어떻게든 오라클을 고용해 M&A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다. 대체 오라클이 누구야? 내 계획을 망쳐놓은 그 번역가가 누군지 알아내. 그는 이준이 펜트하우스 아래층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 번역가가 근처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의심은 그 아파트에 사는 싱글맘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이준을 공격할 새로운 약점으로 보았다. 그 여자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 위협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 다시 하나의 아파트. 또 다른 늦은 밤이었다. 두 사람은 번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막 끝낸 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결 편안해진 하나가 그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까지 이 일에 모든 걸 거시는 거예요? 창밖을 보던 이준이 잠시 경계를 풀었다. 그는 비즈니스적인 답변 대신 진심을 말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작하신 일이라서 나한테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증명 같은 거요. 그의 예기치 못한 솔직함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하나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그가 짊어진 무게를 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팔 위에 아주 잠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잘 될 거예요. 그 짧은 접촉이 두 사람 모두에게 전율을 일으켰다. 그들은 어색하게 물러섰고 공기는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끌림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업무적인 선을 넘어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바로 외부의 위험이 그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착찬 로이, 데일라, 중사, 제4장, 권희준과 오하나,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준은 더 이상 거실 바닥에 흩어진 레고 블록에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끔 민준이와 함께 로봇을 조립하며
자신이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동심을 발견하곤 했다. 하나는 그의 딱딱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에서 냉혈한 CEO가 아닌 따뜻한 남자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들의 어색했던 동거는 이제 위태롭지만 달콤한 유사 가족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은 길지 않았다. 최 이사는 마침내 오하나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 한 조각을 손에 넣었다. 그의 정보원이 끈질기게 파헤친 결과 오라클 오하나가 2년 전 지금 넥서스 캐피탈이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의 아헨바흐, H엠박 GmbH 사의 기술 특허 문건 하나를 번역했던 이력을 찾아낸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프리랜서는 수많은 고객과 일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노련한 음모가인 최 이색에 그것은 우연이 아닌 완벽한 무기였다. 그는 이제 두 사람을 연결하고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M&A 협상은 극비리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넥서스 캐피탈은 최종 인수 가격과 몇 가지 핵심적인 비밀 조항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보낼 참이었다. 그 내용은 이준과 그의 법무팀 그리고 번역가인 하나를 포함한 극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있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신복인 법무팀의 한 직원을 통해 그 비밀 조항 중 하나, 인수 후 R&D 조직 개편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는 그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대신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다. 익명의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아헨바흐 측 협상팀에 직접 전달한 것이다. 마치 내부의 동정적인 소식통이 주는 팁처럼 보이게 하여 협상에서 아헨바흐가 우위를 점하게 하고 동시에 넥서스 캐피탈 내부에 불신을 심으려는 계략이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디지털 흔적을 조작했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에게 2년 전 하나가 아헨바흐와 일할 때 사용했던 지금은 폐쇄된 공개 이메일 주소로 마치 그녀가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이메일 기록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의심의 불씨를 지피기에는 충분했다. 독일 아헨바흐 측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그들은 R&D 조직 개편 조항을 정확히 언급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나왔다.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음이 명백했다. 이준은 분노했다. 자신의 극비 프로젝트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동시에 최 이사는 익명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다른 이색에 정보 유출 사실과 함께 오하나가 과거 아헨바흐와 일했던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조작된 이메일 기록도 함께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 이사의 파벌은 증거를 들이밀었다. 첫째, 1급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다. 둘째, 프로젝트의 핵심 번역가인 오하나는 상대 회사와 과거에 일한 경력이 있다. 셋째, 그녀가 그들과 내통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기록이 존재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했다. 권희준 대표가 끌어들인 저 혼란스러운 싱글맘이 바로 산업 스파이라는 것이었다. 이준은 이사회의 거센 압박 속에서 폭풍 같은 분노와 혼란을 안고 하나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비난 대신 절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얼굴로 그녀를 마주했다. 그는 정보 유출에 대한 정황과 그녀가 아헨바흐와 일했던 과거에 대한 자료를 내밀었다. 이거 설명해 보시오. 왜 아헨바흐와 일했던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소? 그의 질문의 하나는 배신감으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그것은 수많은 과거의 일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 사이에 쌓였던 신뢰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졌다.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마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의 망설임이 그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싶었지만 CEO로서 눈앞에 제시된 사실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지독한 우연의 일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훈련과 경험이 그에게 경계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의심하는 게 아니오.
하지만 이 우연의 일치는 그의 그 망설임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들 사이에 피어났던 따뜻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유사 가족의 감정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아들과 레고를 조립하던 이준이 아니었다. 자신을 리스크로 보는 넥서스 캐피탈의 총수 권이준이었다. 하나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실망감과 상처가 가득했다. 그녀는 문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나가주세요. 늦은 밤과 공룡 장난감 위로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신뢰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이제 의심이라는 깊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최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직감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오하나의 아파트에 세워진 얼음벽은 좀처럼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제 업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나누었다. 따뜻함은 사라졌고 한때 그들의 공간을 채웠던 미묘한 설렘은 이제 의심의 냉기로 대체되었다. 하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번역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과거의 이메일 기록과 프로젝트 파일들을 샅샅이 뒤지며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었는지를 파헤쳤다. 이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고통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지친 얼굴과 좌절감을 볼 때마다 심장이 아팠다. CEO로서의 의무감과 그녀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그는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최 이사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권희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M&A 최종 계약 서명식이 3일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하나의 개인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입수했다. 그리고 아헨바흐사의 모 회사와 희미하게 연결된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그녀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했다. 출처를 추적할 수 없는 검은 돈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증거를 조작했다. 바로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하나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전문 성우를 고용했다. 녹음 파일은 최종 서류의 대가로 입금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앞뒤 문맥을 자르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었다. 음질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간 불량하게 만들어졌다. 마침내 계약 서명식 당일, 넥서스 캐피탈 본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독일 대표단이 도착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최 이사는 이준과 몇몇 핵심 이사들을 비공식 긴급 회의에 소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완벽한 증거를 내밀었다. 거액의 정체불명, 자금이 입금된 하나의 은행 거래 내역서, 그녀가 대가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 녹음 파일.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최 이사가 선언했다. 오하나는 스파입니다. 그녀는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대표께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회사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사들은 이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녀를 즉시 해고하고 내부 보안 문제를 이유로 계약식을 공개적으로 취소하며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다. 만약 거부한다면 대표이사 해임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준은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의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다. 그의 경력,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리고 한 여자에 대한 그의 믿음. 그는 녹음 파일을 들었다. 목소리는 그녀와 너무나 흡사했다. 은행 거래 내역은 흑백의 명백한 사실이었다. 모든 논리적인 증거가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증거가 아닌 그녀를 생각했다. 아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열정으로 빛나던 눈으로 복잡한 계약서를 번역하던 그녀의 모습,
자신의 팔에 위로를 건네던 그녀의 따뜻한 손길, 공룡 장난감을 건네던 민준이의 해맑은 얼굴. 그는 깨달았다. 녹음 파일 속에 그 여자 돈을 위해 비밀을 파는 그 여자는 그가 알아가고 사랑하게 된 오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녀라는 사람의 본질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순이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논리와 공포에 호소하는 조작된 증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자체를 믿을 것인가?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단호한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집무실을 나와 불안하게 기다리는 이사들을 지나쳐 서명식이 열릴 메인 컨퍼런스 룸으로 향했다. 최 이사와 다른 이사들은 그가 계약을 취소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이주는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독일 대표단, 언론, 그리고 자신의 이사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는 하나에 대해, 비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최 이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권희준 대표, 지금 제정신인가? 저 배신자와 함께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셈인가? 이주는 서류 위에 펜을 든 채 잠시 멈췄다. 그는 최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내 사람을 믿습니다. 그것은 짧은 문장이었지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사회를 거역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의 결백에 걸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아파트에서 미친 듯이 일하던 하나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유출된 문서의 메타데이터. 파일이 그녀의 컴퓨터를 떠난 이후에 수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아주 작은 디지털 흔적. 그녀는 박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찾았어요. 함정이에요. 이준의 페니 계약서를 향해 움직였다. 믿음의 배팅이었다. 그리고 회의실 밖에서는 거대한 음모를 풀어낼 첫 번째 실마리가 막 발견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고 이제 진정한 방역이 시작될 참이었다. 나는 내 사람을 믿습니다. 권희준의 그 한마디는 M&A 계약 서명식에 모인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최 이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독일 대표단과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그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이주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더원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명식이 끝나자마자 이주는 이사회의 분노,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박 비서와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는 이사회와 싸우러 가는 대신 하나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는 함께 전쟁에서 이겨야 했다. 그는 최 이사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과 녹음 파일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증거들을 본 하나는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을 믿어준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팀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메타데이터 기록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파일이 제 컴퓨터를 떠난 후에 변조되었다는 증거예요. 내부에 범인이 있어요. 그들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넥서스 캐피탈 내부에 숨어 파일을 변조하고 최 이사에게 정보를 넘긴 두더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공격수였다. 하나는 자신의 언어학적, 분석적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처음 유출되었던 R&D 조직 개편 조항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특정 법률 용어의 독일어 번역이 기술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원어민 변호사가 보기에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치 비전문가가 원문을 그대로 베끼면서 발생한 듯한 실수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특정 조항의 한국어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준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주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움직였다. 그는 해당 조항의 초안을 작성했던 김 변호사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박 비서를 통해 그의 금융 기록을 비밀리에 조회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최 이사가 소유한 유령 회사로부터 김 변호사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내부의 배신자를 특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로 그들을 한 번에 잡아야 했다. M&A 계약의 마지막 단계는 양사의 최고 경영진에게만 공유되는 극비 통합청사진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완벽한 미끼가 될 터였다. 하나와 이주는 밤을 새워가며 가짜 통합청사진을 만들었다. 그 안에는 넥서스 캐피탈이 아헨바흐의 독일 본사 R&D 시설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독일 측을 격분시킬 만한 거짓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짜 파일 안에 파일이 열리는 즉시 위치와 IP 주소를 전송하는 디지털 추적 장치 비컨을 심어 놓았다. 이주는 이 가짜 청사진을 내부 배신자인 김 변호사를 포함한 핵심 팀에게만 극비 문서라며 공유했다. 예상대로 김 변호사는 즉시 이 가짜 청사진을 최 이사에게 전달했다. 이 폭발적인 정보를 손에 쥔 최 이사는 자신이 마침내 이준을 파멸시킬 무기를 얻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준의 무모한 경영을 폭로하기 위해 그 문서를 언론과 아헨바흐의 CEO에게 직접 유출했다. 아헨바흐의 CEO가 파일을 여는 순간 하나의 아파트에 있던 워룸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비컨이 작동한 것이다. 그들은 최 이사가 직접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디지털 기록을 확보했다. 이주는 공식적인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태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아헨바흐의 CEO와 법무팀도 화상으로 회의에 초청했다. 최 이사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이준의 무능함을 증명할 통합청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준을 해임시키고 모든 것을 차지할 생각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 이사는 극적인 연기를 펼치며 이준이 아헨바흐를 파괴할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짜 청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외쳤다. 이 남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최 이사의 연설이 끝나자 그는 화상회의 화면 속 아헨바흐의 CEO를 향해 말했다. 슈미트 대표님, 이 문서를 최 이사님께 직접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독일인 CEO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왜냐하면 그 문서는 내부의 반역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인 스크린에 자신의 방역 증거들을 띄웠다. 첫째, 내부 유출의 증거가 된 하나의 분석 자료. 둘째, 김 변호사와 최 이사를 잇는 금융 거래 내역. 셋째, 가짜 청사진 파일이 김 변호사에게서 최 이사에게로 그리고 최 이사에게서 아헨바흐 CEO에게로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는 비컨의 추적 기록.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최 이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으며 이사회와 새로운 해외 파트너 앞에서 자신의 배신 행위를 직접 증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준은 이 모든 조사 과정의 핵심에 있었던 하나와 나란히 섰다. 그는 패배한 최 이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말하던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이제 여기 있는 모두가 알게 된 것 같군요, 최 이사. 그의 마지막 말은 최 이사에 관해 박히는 마지막 목과도 같았다.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최 이사와 그의 공범자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헨바흐의 독일인 CEO는 권위준의 단호하고 윤리적인 위기 처리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이전보다 더욱 굳건해졌다고 선언했다. M&A 계약은 완벽한 승리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다시 하나의 아파트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안도감과 탈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원치 않던 동거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생사를 함께한 전우애와 같은 끈끈함으로 변해 있었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수도관 공사가 마침내 끝났다. 권희준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만 하는 전환의 순간이었다. 그가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챙기는 모습은 어딘가 서글펐다. 그새 무서운 아저씨에게 정기든 민준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다. 아저씨, 이제 안 와요. 그 천진난만한 질문이 어른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신의 넓고 화려하지만 살균처리라도 한 듯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첫날 밤 이주는 지독한 공허함을 느꼈다. 완벽한 질서와 고요함 속에서 그는 아래층에 그 따뜻한 혼돈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 하나의 커피향, 뒤죽박죽 섞인 책과 장난감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은 이제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꾸만 핑계를 만들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소금이 떨어져서 혹은 계약서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 핑계들이 얼마나 어설픈지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매우 중요한 서류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물론 그것도 핑계였다.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하나. 바로 지금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수백억짜리 계약을 냉철하게 지휘하던 남자는 사랑 앞에서 서투른 소년이 되었다. 그는 격식 있는 감사 인사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하나 씨, 당신 덕분에 회사가... 그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다. 준비했던 말을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뱉어 버렸다. 모르겠어. 당신이랑 민준이가 없으니까 위층이 너무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소. 그게 다요. 그것은 조금도 세련되지 않았지만 지독하게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내 삶에 당신과 민준이가 필요하오. 업무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그의 서투른 고백을 듣는 하나의 얼굴에 천천히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기다리고 또 바라왔던 순간이었다. 그의 어설픈 말이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진실하게 들렸다.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놀렸다. 그거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번역이 좀 필요한데요. 그 한마디에 마지막 긴장감마저 사라졌다. 그는 안도감과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고백이요. 아주 서투르고 엉망인 고백. 번역 완료.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합격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가 이번에는 먼저 그의 입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몇 달이 흘렀다. 마지막 장면. 세 사람은 주말을 맞아 집에서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이준 하나, 그리고 민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된 것은 커다란 액자였다. 그녀의 재택 사무실에 걸 새로운 간판이었다. 거기에는 오라클 대신 오라클 앤 파트너스라는 문구가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그가 보낸 선물이었다. 액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뒤로 다가온 이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민준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껴안았다. 카메라는 그들의 행복하게 얽힌 손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 가득한 얼굴을 비춘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이나 동료가 아니었다. 수도관 파열과 기업 전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탄생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잿빛 하늘 아래 분주하게 움직였다. 11월의 칼바람이 빌딩숲 사이를 휘저으며 행인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마이바흐의 뒷좌석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섬이었다. JK그룹의 총수 강민주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재무제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처럼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감정이라는 비효율적인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세계. 그의 손가락이 매끄러운 화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기계처럼 정확한 톤을 유지했다. 그에게 성공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실패는 데이터 분석의 오류일 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급정거와 함께 민준의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의 완벽하게 계획된 일정에 교통체증이라는 무례무리한 불청객이 끼어든 것이다.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무심하게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퇴근 시간을 앞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얽혀 있었다. 민준에게 그들은 그저 도시의 배경 익명의 풍경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보도블록 한 구석에 멈췄다. 낡고 해진 옷을 여러 겹 껴입은 한 여자가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아이가 꼭 붙어 있었다. 아이들의 뺨은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 없는 무관심이었다. 서울의 겨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풍경. 민주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의 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검게 코팅된 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마주쳤을 리 없었지만 민주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에서 찢겨나온 기억의 파편이었다. 아버지의 낡은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빛바랜 사진 속 7살의 강민준.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그 표정까지.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그와 닮아 있었다. 그는 황급히 옆에 다른 아이를 보았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 쌍둥이였다. 태블릿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떨어졌다. 언제나 분당 60회를 정확히 유지하던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흉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수십 년간 굳게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한 여자의 이름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서윤아. 대학 시절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유일하게 균열을 냈던 여자.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 마지막 모습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아무 말 없이 그의 인생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녀가 이 거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회장님,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멈춰있던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이바흐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여인과 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안 돼. 세워. 민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칠고 다급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성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여긴 당장 차 쓰라고 했어. 운전기사가 황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미로 같은 골목 안으로 사라진 후였다. 민주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갈 것 같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JK그룹의 총수가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다시 채 올랐다.
JK 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정복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이 오늘따라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직원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는 개인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리고 곧장 벽에 내장된 개인 금고로 향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 금고 문이 열리자 그는 안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쳤다. 그리고 거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7살의 자신을 보았다. 거리에서 본 아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 유전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일치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그는 개인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단 한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언제나처럼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서입니다. 김도연 비서.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자 그의 수족이자 그림자였다. 김비서.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테헤란로 강남역 사거리 부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7살 전후의 쌍둥이 남자아이를 찾아 김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총수의 명령을 입력하는 기계처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여자는 행색이 남루했고 아이들은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와 닮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숨소리의 변화가 느껴졌지만 김비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찾아 보안팀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그들의 신원 과거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감각이었다. 견고했던 그의 성에 균열이 생겼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과거의 유령이 그가 결코 존재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을 끌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 밤 강민주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계약서도 적대적 M&A 방어 전략도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붙은 두 아이의 뺨과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채 그를 스쳐 지나갔던 한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만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만약이라는 가정이 현실이라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다시 쓰여야 했다. 부와 명예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왕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동이 트기 전의 시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대낮처럼 밝았다. 그는 꼬박 하룻밤을 서성였다. 그의 발밑으로 잠든 도시는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진이라도 난 듯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7살의 자신. 그리고 그 위로 어제 보았던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부정할수록 선명해지는 현실이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 새벽 5시.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도연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가 들고 있는 얇은 서류철에서는 밤샘 조사에 피로가 묻어났다. 회장님, 김 비서는 아무런 서론 없이 서류철을 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년간 그를 보좌해온 김 비서의 일처리 방식이었다.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하고 철저했다. 하지만 이번 서류철의 두께는 이례적으로 얇았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일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 있는 여자의 증명사진이 그의 눈을 찔렀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서윤아였다. 사진 아래에는 간결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서윤아, 액슈윤 1인 나이 34세, 특이상 7년 전부터 모든 공식적인 사회활동. 기록 전무 첸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7년. 그녀가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두 아이의 흐릿한 사진과 함께 정보가 나타났다. 이름 한솔 한결, 쌍둥이 형제 추정 나이 6세만 6세 곧 7세가 됨. 기타 출생신고가 비정상적으로 늦게 연고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이루어짐. 부프라는 공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7년 전 사라진 유나, 그리고 6년하고도 몇 개월 전에 태어난 아이들. 시간의 공백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의 아이들이었다. 이게 다인가 민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서윤아 씨의 지난 7년간의 행적은 마치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금융거래통신 기록, 임대차 계약, 의료 기록까지. 7년 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증발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이용해 지워버린 흔적입니다. 강력한 힘. 그 단어가 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과거의 필름이 거꾸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햇살이 가득했던 미대 캠퍼스. 캔버스 앞에서 물감을 잔뜩 묻힌 채 웃던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잿빛 세상에 뛰어든 유일한 청천연색이었다.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당당했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감성을 가졌던 여자. 경영학 수업에서 마주친 차가운 후계자 강민준에게 겁없이 다가와 그의 갑옷 아래 숨겨진 인간을 꿰뚫어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준 씨, 당신 눈은 꼭 겨울 호수 같아. 꽁꽁 얼어있는데 그 아래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들어가 봐도 돼. 그녀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JK그룹의 후계자로서 민준을 냉혹하게 조련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최은경 여사는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호시탐탐 그 자리에 앉히려 민준을 견제했다. 배경 없는 고아 서윤아는 그들의 세상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날 최 여사가 유나를 따로 불러냈던 날이 기억났다. 민준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달려갔지만 유나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다. 그냥 회장님 아프시니까 걱정하시는 거라고,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어. 하지만 그날 이후 유나의 웃음에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유나야. 내가 내 자리를 완벽하게 굳히면 그때는 아무도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해.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이 그의 오만이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홍콩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녀를 세상에 공개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유나는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미안해, 나를 찾지 마 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통뿐이었다. 그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 여사와 강지훈의 경영권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그는 그녀를 찾는 것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냉정함으로 바꾸며 그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서윤아라는 이름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힌 상처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에 민준은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났다. 과거의 배신감은 이제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가 떠난 게 아니었다. 쫓겨난 것이었다. 그의 아이를 가진 채로 의도적으로 지워진 7년의 기록, 그리고 그럴 만한 동기와 수단을 가진 단 한 사람, 최은경 여사. 자신의 아들 강지훈 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여자.
민준에게 서윤아라는 약점이, 그리고 그 약점에서 파생될 핏줄이라는 변수는 그녀에게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가끔씩 느껴졌던 최 여사의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함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처음의 충격은 차가운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옛사랑과 몰랐던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7년간 이어진 거대한 음모였고 자신과 자신이 지켰어야 할 사람들을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의 세상은 뒤집혔지만 오히려 정신은 얼음처럼 맑아졌다. 그는 더 이상 충격에 빠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로 돌아왔다. 다만 이번 전쟁의 목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김비서, 서윤아 씨의 과거 추적은 일단 보류해. 네. 대신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 극비리에. 최은경 이사장님의 지난 8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통화 기록 사적인 만남을 전부 파악해. 그녀가 운영하는 모든 자선재단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져. 단 1원이라도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알아내. 김비서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JK그룹 내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민준이 덧붙였다. 서윤아 씨와 아이들의 위치를 다시 파악해. 이번에는 접근하지 말고 멀리서 24시간 철저하게 보호해. 그들 모르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는 자는 누구든 내가 직접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김도연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강민준의 얼어붙었던 겨울 호수 같은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7년간의 거짓된 평화는 끝났다. 이제 진실을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김도연 비서의 팀은 유능했다. 하루가 차에 지나지 않아 서윤아와 두 아이가 머무는 곳을 찾아냈다. 보고서에 찍힌 주소는 서울의 번영에서 비껴간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낡은 동네였다. 한때는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을 골목은 이제 쓰레기와 폐자재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강민준의 세상과는 빛과 그림자만큼이나 다른 곳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희 팀을 보내시죠. 김비서의 만류에도 민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었다. 7년의 세월과 그가 짊어져야 할지도 모를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의 운전기사와 마이바흐를 돌려보내고 눈에 띄지 않는 국산 세단을 직접 몰아 그 낯선 동네로 향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에는 긴장과 죄책감,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복도는 어둡고 차가운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민주는 3가급 2호의 얇은 철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이를 달래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똑, 똑. 그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던 얼굴이 나타났다. 서윤아. 그녀는 거리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그러나 그를 알아본 순간 그녀의 눈에 떠오른 감정은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충격과 공포였다. 어떻게... 유나야, 나야. 민준의 목소리가 나오자 유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어떻게 알고? 제발 그냥 가.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그녀의 등 뒤로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두 쌍이 나타났다. 한 소리와 한결이었다. 아이들은 민준을 두려움 없이 그저 낯선 어른을 보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엄마 누구야? 그 한마디가 두 어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유나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겼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얘기 좀 해, 유나야. 제발. 왜 떠났어? 그리고 저 아이들. 내 아이들 맞아. 그의 질문에 유나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렸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겨우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세상 제발 망가뜨리지 마. 당신이 사는 그 세상. 나 같은 사람은 잡아먹는 곳이잖아. 내 아들들까지 그렇게 만들 순 없어.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밀쳐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 안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차갑고 어두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7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거절과 절망으로 끝났다. 같은 시각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JK그룹의 안주인이자 명예회장인 최은경 여사가 우아한 자태로 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심어놓은 눈 중 하나였다. 네, 강민준 회장이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온화한 얼굴에 찰나의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7년이면 흔적도 없이 잊었을 거라 생각했던 과거의 유물에 강민준이 이토록 미련을 가질 줄은 몰랐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번졌다. 그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목소리 변조를 거친 기계음이 들려왔다. 알아챘어. 더 확실한 경고를 보내야겠군. 다시 사라지게 해.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영원히. 사고로 보이게 처리해.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돼. 수화기를 내려놓은 최 여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민준의 방문으로 극도의 불안에 휩싸인 유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몇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동화책을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또다시 시작될 도망이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 인적 드문 골목길로 나섰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더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악! 유나는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옆으로 쓰러졌다. 승합차는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가 급정거했다. 흩어진 짐과 먼지 속에서 유나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세 식구를 잠시 쏘아볼 뿐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언제든 찾아낼 수 있다. 남자들은 다시 채 올라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나는 겁에 질려 우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민준의 세상이 자신들을 찾아냈다는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골목 어귀에 주차된 평범한 승용차 안에서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민준의 명령으로 그들 모르게 경호를 시작한 김 비서의 팀이었다. 회장님, 방금 전 상황입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 모니터 화면에 방금 전에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검은 승합차가 자신의 아이들을 덮치는 장면, 공포에 질린 유나의 얼굴,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의 모습,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죄책감과 분노는 이제 한 점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결의로 응축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과거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단지 자신과 가족을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김 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제거되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제이오 차량 운전자, 그리고 그들을 보낸 배후를 찾아. 단 한 놈도 놓치지 마. 네, 회장님. 그리고 지금부터 내 가족은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준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당장 그들을 내게 데려와. 지금 당장. 개인적인 드라마는 이제 생사를 건 전쟁으로 변모했다. 얼음의 왕좌에 앉아있던 남자는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검을 뽑아 들 준비를 마쳤다. 강민준의 명령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김도연 비서의 팀은 단순한 경호원을 넘어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가는 정밀함과 신속함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서윤아의 낡은 보금자리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방금 전의 공격으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또 다른 위협일 뿐이었다. 오지 마세요. 누구시죠?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아이들을 등 뒤에 숨기고 깨진 유리 조각을 무기처럼 집어들었다. 그 처절한 저항 앞에서 훈련된 요원들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그때 김 비서가 직접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씨, 저희는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JK그룹 비서실장 김도현입니다. JK그룹이라는 이름에 윤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강민준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위협은 실제하며 그 위협은 회장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김 비서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방금 전 자신들을 덮쳤던 검은 승합차의 공포,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남자들이 풍기는 질서전견한 위압감.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에서 유리 조각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눈이 쏠려 있는 곳이었다. 대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또 다른 부촌에 위치한 민준의 존재조차 등록되지 않은 비밀 안전가옥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그들의 쪽방과는 천지 차이였다. 윤아에게는 이곳이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푹신한 소파와 따뜻한 방 냉장고를 가득 채운 음식에 한 소리와 한결이는 낯설음 속에서도 금세 활기를 찾았다. 그 모습을 보는 윤아의 마음은 복잡하게 갈라졌다. 얼마 후 강민준이 도착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아는 방어적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민준은 과거의 이야기나 아이들의 친자 관계를 섣불리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태블릿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거야. 화면에는 그들이 습격당했던 골목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검은 승합차가 아이들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을 본 윤아의 숨이 멎었다. 이게 대체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것의 실체야. 민준이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걸 사주한 배우는 내 새어머니인 최은경 이사장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최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 7년간 어떤 일이 있었을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윤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한때는 자애로운 미소로 자신을 대했던 최애 여사의 얼굴 뒤에 그런 아기가 숨어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연인이 아닌 보호자의 목소리로 엄숙하게 약속했다. 7년 전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때까지 당신과 아이들은 여기가 가장 안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상황의 심각성이 그녀의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장면은 JK 타워 지하 깊숙한 곳.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워룸으로 전환되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여러 인물들의 사진과 자금 흐름도 조직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김비서를 필두로 민준이 신임하는 소수의 엘리트 팀원들, 금융분석가, 전직 국정원 출신, 보안 전문가, 천재 해커이 모여 있었다. 회장님 서윤아 씨를 공격했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대포차였지만 소유주는 최 이사장님의 자선재단 중 하나가 자금을 대는 유령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명백한 연결고리입니다. 보안 전문가의 보고에 이어 금융분석가가 입을 열었다. 명령하신 대로 최 이사장님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JK건설과 JK화학의 자회사에서 부풀린 계약과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돈은 정계 로비 사적인 용병 고용, 그리고 강지훈 전무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커가 모니터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강지훈 전무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 비자금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즐기는 것은 물론 어머니에게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일삼아 왔습니다. 오만하고 무능하며 우리에겐 가장 큰 약점입니다. 민주는 모든 보고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개인적인 복수와 기업의 생존이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최 이사장의 인맥과 권력을 생각하면 섣부른 공격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의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대중 앞에 터뜨려야 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구상된 방역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째, 금융공격. 우리가 파악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줄을 역으로 추적해 압박한다. 둘째, 정보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 금융감독기관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다. 셋째, 내부 분열. 최 이사장 라인 내부의 불만 세력이나 약점이 있는 자를 파악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마지막으로 함정. 강지훈의 탐욕과 오만을 이용해 덫을 놓는다.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어 그 죄가 최 이사장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해. 그의 전략은 냉혹하고 정밀했다. 워룸 안의 팀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였다. 회의를 마친 민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안전가옥의 CCTV 라이브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유나는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에 한소리와 한결이를 눕히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응시했다. 화면 한쪽에는 그의 가족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음모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새롭게 찾은 가족의 깨지기 쉬운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적들에게는 지옥의 폭풍을 선사해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절대적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민준의 방역은 소리 없는 파도처럼 시작되었다. 그의 계획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그리고 정밀하게 실행되었다. 워룸의 천재 해커는 최은경 이사장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던 유령 회사들의 해외 계좌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거래 동결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 암호화된 자금 전송의 지연. 최 이사장의 자금 관리인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그들은 이것이 외부의 공격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저 운이 나쁜 기술적 문제라고 치부할 뿐이었다. 동시에 JK화학의 원자재 비용이 수년간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익명의 제보가 날카로운 분석 기사로 유명한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전달되었다.
며칠 후 작지만 날카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온라인에 실렸다. 주식시장은 미미하게 술렁였고 금융감독기관의 레이더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혔다. 최 이사장과 강지훈은 그 기사를 사소한 소음으로 여기며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 그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 김도연 비서는 물밑에서 움직였다. 그는 최 이사장의 라인에서 소외되었거나 강지훈의 무능함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핵심 임원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전체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선대 강 회장에 대한 충성심과 회사의 미래에 호소하며 강지훈의 비리와 무능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조금씩 흘렸다. 내부로부터의 반란, 그 씨앗이 조용히 뿌려졌다. 전쟁터의 냉혹함과 달리 안전가옥의 시간은 더디고 조심스럽게 흘러갔다. 강민주는 아무리 늦어도 매일 밤 그곳을 찾았다. 그는 서툰 아버지였다. 그는 유나에게 과거를 캐묻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과 장난감 책들을 사다 주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소리를 위해, 전문가용 미술 도구를 별에 매료된 한결이를 위해 최고급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주는 시기였다. 사려 깊은 행동들은 그 어떤 사과보다 더 큰 울림으로 유나의 마음에 와닿았다. 어색함의 얼음을 깬 것은 아이들이었다. 얼음 심장의 전략가. 강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복잡한 레고성을 조립하며 쩔쩔매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진심이었다. 한소리와 한결이는 그런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저씨, 이것도요 하며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유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수만 가지의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증오와 연민 두려움과 아주 희미한 기대감.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다. 유나는 거실에서 홀로 천체 망원경을 보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기가 섞이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민준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갑옷이 벗겨져 나갔다. 지난 7년간 나는 후계자 없는 왕이었어. 이제야 알았지. 어떤 회사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그의 솔직하고 무방비한 고백은 7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 열리게 했다. 그들 사이에 신뢰라는 연약한 싹이 조심스럽게 돋아나고 있었다. 반면 최은경 이사장과 강지훈은 점점 더 거센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비자금 흐름에 원인 모를 찻질이 생기고 언론은 성가시게 주변을 킁킁거렸다. 부하들의 움직임도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최 이사장은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초조함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민준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공들여 온 인천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이 사업은 시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팀은 이미 그 공무원에게 먼저 접촉한 후였다. 최 씨 모자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면죄부를 받을 것인가? 공무원의 선택은 명백했다. 강지훈은 의기양양하게 동화방을 들고 공무원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동화방을 건네고 사업에 대한 청탁을 하는 모든 과정은 민준의 팀이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날 밤 두 개의 장면이 교차했다. 안전가옥. 한결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민준에게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키가 큰 남자와 여자, 그리고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는 키 큰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 유치한 그림이었지만 민준에게는 JK그룹 전체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같은 시각 월음. 김 비서가 모니터에 영상을 재생했다. 강지훈이 인천시 공무원에게 현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한 화질과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안전가옥에서 아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짓던 민준의 얼굴과 월음에서 아들의 범죄 증거를 확인하는 민준의 얼굴이 겹쳐졌다.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섬뜩하리만치 침착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J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일 서울의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계에서는 이미 JK그룹 내부의 권력 투쟁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었다. 단상 중앙 강민주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명예회장이라는 직함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최은경 이사장이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불안과 오만이 뒤섞인 표정의 강지훈 전무가 앉아 있었다. 주주총회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지루하게 흘러갔다. 재무제표 승인, 감사보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침내 최은경 이사장이 임시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슬픔과 비통함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JK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이 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강기철 회장님의 아내이자 이 회사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살짝 훔치는 연기를 하며 말을 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그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독단적인 경영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회사를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생활에서 불거진 도덕적 문제 역시 JK그룹의 명예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사생활 문제. 그 단어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윤아의 존재를 폭로함으로써 민준을 스캔들에 휘말린 부도덕한 총수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민준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몇몇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비난했다. 그녀의 편에 선 몇몇 이사들이 동조 발언을 쏟아내며 장내의 분위기를 몰아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만 남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장내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인 강민준은 미동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최은경 이사장님의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연단 옆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JK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위기의 실체입니다. 최 이사장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다.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다음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어두운 고급 룸살롱. 화면 속에는 강지훈 전무가 인천시의 고위 공무원에게 현금이 가득 담긴 동화방을 건네며 사업 청탁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이 선명한 자막으로 함께 표시되었다. 저게 뭐야? 강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은경 이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서윤아와 아이들이 살던 골목길의 CCTV 영상. 검은 승합차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가 최 이사장의 자선재단과 연결된 유령 회사라는 증거 자료가 뒤이어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쉴 틈도 없이 스크린에는 지난 수년간 JK건설과 화학에서 비자금이 조성되어 최은경 이사장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복잡한 도표와 함께 펼쳐졌다. 돈 세탁에 동원된 유령 회사들의 이름 날짜 금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최은경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야. 저건 음해야. 그녀의 비명은 장내의 소란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최은경 이사장, 당신은 내 아버지의 아내였고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권력을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당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그리고 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최은경 씨와 강지훈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지훈과 최은경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최은경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끌려나갔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강민주는 텅 빈 단상에 홀로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새로운 책임감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가야 했다. 그의 진짜 세상, 그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재계는 한동안 JK그룹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은경과 강지훈 모자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탑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낱낱이 해체되었고 결국 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민주는 피해 숙청을 단행했다. 최은경 라인에 서서 불법에 가담했던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빈자리는 능력과 충성심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JK그룹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낸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세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그곳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고독과 상처의 공간이기도 했다. 대신 그는 경기도 외곽 넓은 정원이 딸린 아늑한 단독주택을 구했다.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대신 따뜻한 원목과 햇살이 가득한 집이었다. 그 집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데려왔다. 새로운 삶은 서툴고 어색했다. 7년의 공백과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유나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초인종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과 남자에 대한 불신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왕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던 남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과의 관계였다. 처음 한동안 한솔이와 한결이는 그를 여전히 아저씨라고 불렀다. 민주는 그 호칭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아이들의 세상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정원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주말에는 북적이는 놀이공원에 가서 다른 아빠들처럼 목마를 태워주며 땀을 뻘뻘 흘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원에서 함께 공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한결이가 찬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 도로에 멈췄다. 아이가 무심코 공을 쫓아 도로로 달려가려는 순간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한결아, 안 돼. 그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는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위험하잖아. 아빠가 몇 번을 말했어. 아빠.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왔다. 그 순간 민준도 그의 품에 안긴 한결이도,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나도 모두 얼어붙었다. 한결이는 동그란 눈으로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빠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7년간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한솔이도 어색하게나마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식구. 민주는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쫓아다녔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이 따뜻한 식탁 위에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유나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어둠과 불안이 아닌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남편의 따스한 모습이 채워졌다. 강민준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냉혹한 전략가는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 사회 환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이제 재무제표의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네 식구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가꾼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유나는 민준의 곁에 다가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민준 씨,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요. 우리에게 돌아와 줘서. 민준은 말없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우주가 있었다. 그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억만장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몰랐지만 결국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행복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